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3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오늘은 이제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 인문학 글쓰기의 대가 월간 개벽의 이혜영 기자님입니다. 큰 박수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상상방 청소년 기자단 한글날 연휴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특강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월간 개벽지 기자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글쓰기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글을 써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1시간 정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오늘 한글날이라서 우리 세종대왕님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가 있네요. 자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월간 개벽이 뭔가라고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월간 개벽은 이제 PPT에 보시는 것처럼 개벽은 열개자 열벽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920년대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죠. 대일항쟁기 때 그 동학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천도교에서 기간 잡지로 우리나라 최초로 발행된 잡지의 이름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게 항일 운동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일제에서 폐간되었고요. 현재 천도교 잡지는 이제 신인간이라는 제호로 쓰고 있고, 근데 이 개벽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997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이 등산도에서 발간, 새롭게 이 개벽이란 제호로서 새롭게 이제 발간된 종합 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2001년 후반기부터 계속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계속 역사, 문화, 인물, 그다음에 그런 부분, 인문학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 기고를 했었던 그 기자입니다. 현재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표지는 이렇고요. 왼편에 이제 보시는 게 개벽지 창간호예요. 예, 우리나라 호랑이라고 표현하는데 호랑이로 돼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2024년 10월 개벽지 표지입니다. 이게 아마 청송에 있는 중앙산 표지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같이 가지는 못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란 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뭐 기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죠. 무슨 얘기라고. 실제로 기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쓸 기자의 문자자에 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기자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선배들하고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현대의 사관이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합니다. 사관은 뭐냐면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역사의 기록을 담당하여 역사의 초고를 쓰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조선시대 때 쓰던 이제 실제 이제 고유 명사이기도 하고 보통 명사이기도 한데 사관은 주로 이제 문과 과거에 급제한 그 호국 그 어떤 관료들이 주로 담당을 했고, 그러니까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의심도 불타고 세상에 땜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관으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말에도 이제 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자는 이런 기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월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이 일간도 있는데 신문은 잘 안 보시잖아요. 근데 원래 예전부터 저희가 신문을 이제 주로 봤을 때는 하루하루에 일이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는 중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기록하는 것이 기자들이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논평하고 이제 뒤에 좋은 글로 제가 이제 언급한 게 칼럼인데 칼럼을 주로 쓰는 것도 이제 기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원래는 그런 기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왜곡된 것은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이 자본의 영향에 의해서 이 제대로 글을 쓰는 사람도 없고 지금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냥 언론고시만 봐서 되는 기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현장을 가보지 않은 기자들도 많고 그런 건 엄연한 현실이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기자는 이제 글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피드백도 저도 받고 했었어요. 저 역시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 아마 청소년 기자단도 기본적으로 이제 글을 써야 되고 아마 영상을 편집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베이스는 저는 글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특강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의 덕목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거 이제 저희가 기자 다니니까 조만간 아마 이제 기사를 쓰겠죠?
첫째는 마감 시간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상생 방송, 청소년 기자단에서도 이제 뭔가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또는 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데드라인, 마감 시간 제가 데드라인인데 이것도 언론 언어죠. 마감 시간을 반드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반드시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100%가 아니더라도 뭐 70이라든지 80% 되더라도 분명히 그 시간을 맞춰서 이제 기록을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편집장이라든지 아니 선임 기자라 이런 분들이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완성된 기사를 만들 수 있는데 마감 시간 자체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오고 모든 계획이 차질로 돌아가겠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 마감 시간 힘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글 작성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마감이다. 근데 한 열흘 동안 놀다가 어, 어제까지 놀다가 갑자기 이제 힘이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이게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 볼 때 벼락치기 솔직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도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에 힘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그 마감 시간 꼭 지키도록 노력할 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덕목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는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고 지키자 되는데 이건 좀 뒤하고 먼저 3번 정론 집필을부터 먼저 할게요. 기자가 가져야 덕목 중 하나가 이거예요. 다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원래는 동호지필이라고 해서 동호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나라 때 그 사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또 권력이나 외압에 구걸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전했다고 해서 동호지필이 되었고 이걸 정론지필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정론지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자기 어떤 그러니까 기자라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부장, 또는 편집장도 싸우기도 하거든요. 이 기자 언론계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너무 굽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호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는 뒤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번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고 지키자. 지켜자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지키자인데 지켜자로 그래서 사실 우리 기자라고 하는 분들 우리나라 말을 쓰잖아요. 한글을 쓰고 우리 말을 이제 글로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언어를 쓴다든지 잘못된 어떤 표현을 쓰면은 그것이 그대로 굳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장 과학적인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글을 보면서 굉장히 찬탄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문자 중에서, 전 세계 는 여러 문자 중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가 남아있는 게 바로 우리 한글밖에 없어요. 뭐 한자라든지 영어 알파벳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은 그런 누가 만든 다 아시죠? 예, 세종대왕님 계시네요. 그래서 그 세계인 찬사들을 보면은 자, 샤샤라고 하는 교수님, 험버크 대학의 한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라이셔 허버드 교수님은 세계 어떤 나라의 일상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으로 뒷받침되는 표기 체계이다. 그다음에 후케다 히로유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이 한글을 되게 부러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발달된 음소 문자이면서 노마저보다 한층 차원이 높은 문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음소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억 니은 할 때 그 하나하나를 음소라고 해요. 기억 니은 디귿 그 자체가 음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소를 조합하고 배치해가지고 새로운 모든 어떤 발음을 다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글자이죠. 젠프리 샘슨이라고 하는 영국 언어학자는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다. 그다음에 존 맨이라는 작가는 한글은 모든 언어 공부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고, 그다음에 한글은 쓰기도 편하지만 모양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그 모음 같은 경우에 천지인, 그다음에 자음 같은 경우 우리 구강 구조를 본땄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과학적이다, 좋다. 뭐 더할 나위 없죠. 최고의 한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글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굉장히 의문이 됐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세종대왕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무조건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 식민사관에 의해서 뭐 이거를 세종대왕님께서 뭐 화장실에 계시다가 뭐 문고리를 보고 만들었다 뭐 이런
억즉, 말도 안 되는 낭수를 쳤었는데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초성과 중성, 공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었는데 세종대왕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이제 해례본 이런 게 내용이 있어요. 자, 자방고전이다라는 말이 있죠. 자방고전. 그래서 자는 이제 훈민정음인데 그 문자의 모양이 옛날 고전이라고 옛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 글자를 모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조선왕 실록은 이제 보면은 이 훈민정음 같은 한글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님께서 혼자 만드셨다라는 게 많이 나와요. 당시 지표년 학사가 도와줬다기보다는 세종대왕님과 그 이제 자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종이라든지 수양대군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종실록에 이제 보면은 이달의 임금이 친히 업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라고 되어 있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는데 초성, 중성, 종성은 이제 우리 국어 시간에 한번 배워보세요. 어떤 건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굉장히 궁금하고 찾아보고 했다가 이 전자, 옛날 글자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바로 이런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흥미적 해례부 정인지라는 대학자가 쓰신 건데 여기서도 글자명 고전이다, 옛글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한글의 원형을 왜 찾아볼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또 사서 중에 그 환탄국이라는 책에 이런 글자가 딱 나옵니다. 가림토 38자. 그래서 단군세기에 보면은 3세 가륵당부님 지금으로부터 한 2181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5천년 가량 되면은 가림토 문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현대공에는 이 가림토 문자뿐만 아니라 여러 문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림토라는 문자와 흥민정음의 이 문자의 모양을 보시면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기록과 이 채말리의 상소, 회례본에 있는 내용에서 옛 글자라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 그래서 뭐 옛날 사람들은 뭐 산스크리트어다, 뭐 일본의 신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조금 억지인 것 같아요. 여러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가령토 38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이걸 누가 만들었다는 기록도 분명히 있는 거고 하니까 이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흥총이암 선생님께서 흥총이암이라는 분은 우리 고려 말 국민왕 때 계셨던 대학자고 이제 국무총리 격을 했던 수문화 시종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고송이 씨 집안이신데 단군세기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단군 왕건께서 신지에게 근자를 만들게 하셨다. 또 하나 있죠. 거기서 신지 문자랑이 하나 생기고 그로부터 150년 지나서 3세 가륵 당구 때 가림터를 만들었다. 이런 기록들을 봐서는 아마 우리나라 면면이 이어져 오는 문자 창제, 문자의 또 연구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면면이 이어왔던 우리의 한글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고 보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군세기 이제 가륵당군의 정음 38자 가림토라고 하셨다. 이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이걸 몰랐을까요? 우리 한글날에서 이 한글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대일항쟁기 시절 우리의 글과 말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역사학자와 언어학자들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최근대는 이제 미국 사람인 헐버트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우리 고종 황제께서 해그 특사, 1907년에서 서울 해그 특사를 보낼 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던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역사학자이자 선교사이자 이 한글 학자예요. 이분이 주시경 선생님이면 스승격이 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이제 어떤 선지자 분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활발한 연구를 하셨는데 보시면 일제가 이제 역사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한글도 왜곡을 많이 했어요. 우리 문법도 많이 이제 왜곡시킨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죠, 현재로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고 조금씩 이제 밝혀내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요즘 말모이라고 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말모이가 이제 말을 모았다 해서 말 사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전 우리 한글 대사전
편찬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렸던 영화로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한글 여기까지 하고 자, 글을 잘 쓰는 절대 법칙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이건 절대 법칙이에요. 첫 번째 거는 쉽게 쓰세요.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짧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술 관계가 되게 멀면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 자체가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서술어가 맨 끝에 있잖아요. 중간에 이제 수식어가 들어가고 영어는 반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쉽게 써야지 이게 의미가 빨리빨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담처럼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결론을 내고 싶은 말이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저희가 좋은 글 예시에서 제가 몇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괄식으로 쓴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기자이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초스피디한 사회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딱딱 해주셔야지 사람들이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괄식으로 쓰면은 그거는 이제 수필이라든지 다른 거에 괜찮지만은 기사로서는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쉽게 담백하게 쓰시고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수식어는 별로 쓰지 않는 게 좋아요. 할 때는 두 가지식으로 내 결론을 먼저 내리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읽은 다음에 뭔가 이득이 있어야 돼요. 뭔가 정보를 이렇게 내가 이제 얻었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해야지 쭉 썼는데 기자 당신 잘났어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결론이 뭔가요? 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글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시에서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잘 쓰려면 이거는 이제 워낙 많이 나온 얘기라서 제가 이제 인용을 했어요. 송나라 시대의 고양수라는 분이 이제 글을 잘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아니죠. 이거 우리나라 어법을 바꾼 거예요. 이제 다독인데 독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바꾼 건데 고양소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송나라 북송시대의 사람이고요. 굉장히 대문장가로 유명한 사람이라서 시호가 문충이라고 제가 굳이 쓴 이유는 우리가 시호는 이제 신하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제 생애를 평가를 하는데 그럴 문자가 들어가신 분은 대학자였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반대로 그 후반 문자가 들어가시는 분은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그렇죠. 공이 크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장 유명하신 분이 우리 충무공 유순신 장군님이 되시겠죠. 그럼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해서 그래 많이 읽고 많이 쓰고는 알겠는데 다상량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고려대치 일령 연구원님께서 이건 많이 고치라는 의미다라고 연구를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다상량은 많이 고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일단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책을 많이 읽으시든지 아니면 텍스트를 많이 읽으시든지 일단 그럼 어떤 책을 읽으셔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은 아무래도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좀 쉽게 쓴 고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없고 이제 번역이 잘못된 고전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쉽게 이렇게 되어진 고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많이 좀 읽어보시고 단약은 뭐냐면 많이 이제 습작 같은 걸 많이 해보세요. 많이 써보셔야 돼요. 어차피 글을 쓰는 것 때문에 글을 쓰는 거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직접 써보시든지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로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든지 하는데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걸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써보시고 저희 때는 이제 원고지를 썼었는데 요새는 안 쓰잖아요. 그리고 가상량은 이제 많이 이제 퇴고라고 말이 이제 생각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쳐봐라. 고치면 고칠수록 글이 좀 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집장님하고도 그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물론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계속 고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자라는 특성상 마감 시간이 있고 언젠가 책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영상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치는 것 한계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많이 이제 고치는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책을 만들 때 주로 3교, 3번 이상 이제 그 교정을 봅니다. 좀 더 중요하다 하면 5교, 5번, 또 7번 이런 식으로 같은 교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틀린 거를 이제 고치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면 또 아쉬운 게 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고쳐보시도록 하시고 이제 습작, 글을 이제 필사하는 거죠.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많이 해보시고, 여기 플러스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팁은 여기 많이 생각을 하세요. 세상을 많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지금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렇긴 하지만 사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학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고치는 팁은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 이건데 묵혀두고 다시 읽어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번 달 10월 30일까지 마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미 한 10일 전에 다 초고는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로 고치는 게 아니라 한 5일 정도 뒤에 또는 10일 자기가 이제 텀을 두는 거죠. 거기에 두고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볼 때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면 제가 쓴 글은 되게 생소할 거예요. 이게 뭐야, 뭐라는 거지? 왜 이렇게 주술이 엉망이고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 않아? 토시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고치고 또 읽어보고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마감 시간 됐을 때는 한번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고 그 상태로 넘기고 이제 편집자분들 계속 상의를 하고 고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완성된 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월간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의 텀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주간이라든지 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초스피드로 써야 돼요. 그래서 아마 4시나 5시쯤 일간 기자들은 이때가 마감 시간이라서 그때 전화하면 아주 아마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간제가 좋아요. 스트레스 덜 받고 쓸말도 잘 쓰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표 두고 다시 읽어보고 소리를 내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습하는 방법인데 이제 대조되는 신문사서 필기해보기라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 때는 지금은 이제 논조를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종이신문 중에서 대표적인 보수라고 하는 신문이 있고요. 좌익이라고 이제 진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을 거예요. 그걸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대조되는 어떤 신문의 사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사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딱 잡아서 같은 사설을 중에서 비슷한 주제를 담았던 이 사설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A라는 신문이 보수 성향이다, 그거 읽어보고, B라는 신문이 진보 성향이다, 그럼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같은 상황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저희 때는 이게 일간지, 주간이 다 그렇게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도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주간 조선하고 이제 한겨레 20일 이런 거 가지고 두 개 놓고 같이 이제 비교해보고 아 여기는 뭐에 관심이 있고 여기는 뭐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거가 이제 잡혀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글 잘 쓰려고 하는 연습에서 글을 쓸 때는 키워드를 잡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로 제가 11월 달에 제가 이제 쓴 게 이제 난중일기에 대해서 이제 썼어요.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이 쓰셨던 난중일기를 이제 쓰는데 키워드를 뭐로 잡을까 계속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쩌면 이제 고민을 계속 했죠. 지금도 고민하는 중이긴 합니다만 물론 초고는 다 나왔어요. 넘기긴 했는데 그래도 고민은 어떤 걸 잡았냐면 이순신 장군이 어떤 인간적인 생애 그다음에 가족 이런 부분들 초점을 좀 맞춰서 잡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육 읽을 때도 어떤 어머니에 대한 얘기 또는 가족에 대한 얘기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점을 치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봤고 키워드예요. 제가 이순신 점을 치셨다. 이순신 장군이 가족을 되게 사랑하셨다.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또 술을 좀 많이 드셨다. 뭐 화를 많이 쏘셨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키워드로 해서 그 책을 읽으면 뭘 써야 될지가 딱 잡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키워드로 이렇게 잡아보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절대 법칙 또 하나 있는데 독파 망권 행만리로 이게 뭐야 왜 한자를 자꾸 써요 어렵게 할 수 있는데 독파라는 것은 이제 읽어서 파했다는 거죠. 만권이라는 것은 만권의 책은 뭐냐면 여기서 번일은 두루마리한 권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책 한 권, 두 권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뭐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이라는 것은 모든 많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책들, 많은 텍스트를 읽어라 는 것이고 이건 이제 어떤 지적인 것이고요. 행만리로라는 것은 이것도 많이 여기서 많은 또 모든 그러니까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만이라고 하는 거고요. 단여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파망고는 간접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또 기사를 보면서 읽어보시는데
이것을 조금 이제 내 생활화 체험하기 위해서는 핵만리로는 뭐겠어요? 가서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셔라 해서 우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기자단에서도 답사 같은 것도 아마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나 뭐 박물관 이런데 현장 같은 데 가서 여러 데 주로 가서 이제 찾아보시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책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행간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사 선택하셔서 글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자가 이렇게 있죠. 글씨가 이뻐서 하나 갖고 왔어요. 잘 된 걸 예시를 한번 들었는데 이게 2024년 10월 7일 엊그제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조영원이라는 분의 칼럼인데 여기 보면은 그림이 뭐 같아 보이십니까? 이게 여기는 봄이고 찌뿌리고 여름이죠. 그럼 가을이고 겨울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딱 이렇게 한 컷으로 딱 잡아냈는데 주제는 뭐냐면 절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지금 처서가 언제죠? 9월 한 20일경 추석 지나고 나서 갑자기 추울 정도로 이렇게 날씨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 절기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께서 누초년과 이렇게 내려주신 어떤 지혜의 보고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치 이 칼럼에서 갖고 와봤어요. 한번 볼게요. 이 원문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절기는 간단한 달력이다. 짧죠. 그게 짧죠. 굉장히. 주어는 절기고 서술은 뭐야? 달력이다. 뭐 어떤 달력? 간단한 달력. 그래서 아 절기는 달력이구나. 이것을 딱 한눈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기가 뭡니까? 라면 굉장히 뭐 24절 지금 할 텐데 이 양반이 그냥 달력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한 거니까 아 이거를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 문장으로서 인쇄된 달력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24절기가 계절과 기후의 변화를 알려주는 표시였다. 아, 절기는 이런 거였고, 이런, 그때는 계절과 기후 변화를 알려주는 표시였구나. 이렇게 해서 나에게 정보를 딱 알려주잖아요. 아, 결론을 딱 이렇게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몇 시기가 중요하다. 자기 또 인생에 대한 것 좀 집어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농경사회에서 지금 씨를 뿌릴 때인가, 수확을 할 때인가,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앞에 우리 이 한 세트예요. 조용 칼럼에서 이 그림과 이 텍스트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봄이네. 개구리 나오고 경칩이구나. 아, 꽃이 피었구나. 비가 오는구나. 아, 이게 봄이구나. 이게 알 수 있겠죠. 태양이 뜨고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는 아,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이렇구나. 그러니까 글과 이 그림이 매치가 되니까 한눈에 이게 딱 내용이 딱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년 365일에 24시간 압축한 것이 24절기인 셈이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생각해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달라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쭉 있는 거죠. 절기의 핵심적인 기능은 기후변화이고, 절기는 입춘이 되고, 뭐, 블라블라 쭉 되니까, 아, 그렇가 보다 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구나. 겨울에 태어난 사람 활자가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해석들이 있구나. 이분이 조용훈이라는 분이 이제 사주 명리학자이고, 동양이라 해서 불교 쪽을 전공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이런 식으로 담아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글이 문장이 짧습니다. 제가 짧게 쓰는 건 문장을 짧게 쓰라는 거예요. 탁탁탁 이런 식으로 길게 하는 것도 여기서 보시면 세 줄 이상 넘어가지 않게 여기서 보실 때 근데 이건 다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잘된 글이다 저기 판단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수식어 문장도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뚱닥대본 기호라고 하는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스페인이다 이래서 쭉 해서 이렇게 잡았고요. 제가 잘못된 글은 안 적었어요. 왜냐면 제 글 자체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반성의 의미가 많기 때문에, 잘된 글을 많이 보시라고 제가 고전을 많이 이제 보내드렸던 거고요. 잘된 글 중에 동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글을 쓰시기 위해서는, 글쓰기 책도 좀 보셔야 되고, 고전이라고 해서 어려운 책을 보실 그런 게 아니고요. 고전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어렵지만 그 당시 사람한테는 그 당시의 사람 언어로 쓴 게 거의 고전이 많아요. 철학서적 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필집이라든지 에세이라고 하는 거, 수필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시, 시를 읽지 않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색하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약화된 많이 그런 시기라서 지금 가을이잖아요. 나가 단품 좀 보시고 시도 한두 구절 읽어보시고 우리 수험생활의 그런 시 말고 분석해서 보는 시 말고
그냥 한번 좋아하는 시 한번 아무 시라도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그러면서 문장이 가다듬어지고 네, 문장이 압축되는 거 이런 걸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시는 동시라고 이제 제가 잡았잖아요. 실제 동시예요. 제목이 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다 가니까 소의 눈은 참 크다. 두 눈을 보면 참 착하게 보인다. 소는 참 착한가 보다. 소가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은 다 착한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소를 잘 볼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가면 항상 소가 있었기 때문에 소하고 이제 염을 좀 주고 소 눈이 크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했는데 지금 소를 좀 보시기가 좀 힘들긴 한데 소를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했는데 이 쓴 사람이 2학년 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오덕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저희 세대에서는 약간 글씨 선생님 같은 분이세요. 이분이 이호도 선생님이. 그래서 이분이 주로 하셨던 거는 어떤 일본식 어투라든지 중국 어투라든지 어려운 말 쓰지 말자, 쉽게 쉽게 쓰자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서 저도 대학교 때 요분 책을 거의 다 읽고 그거를 쓰려고 하고 쉽게 쉽게 써보려고 노력은 잘 안 되긴 합니다. 이분이 글쓰기 어떻게 가실까 해서 인용했던 글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유리라는 분인데 그래서 평은 이렇게 하세요. 이 글은 줄글로 썼지만 훌륭한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글로 그냥 쭉 썼나 봐요. 그 원래 원글은 이거를 잘라가 나와서 시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평인데 이호 선생님이 평이에요. 이름 앞에 적기 2학년을 지우고 이 글을 어른들에게 보여서 이것을 유명한 시인의 시입니다라고 해도 감동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정말 사람의 소 가치만 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평화스럽고 즐거운 세상이 될까요? 이렇게 평을 하셨는데 이 성유리는 누구냐면은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이고 선생님이 이제 했던 평이고요. 어, 그분이에요. 이 글 쓴 분이 요분이랍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핑크레이 나오는 그 성유리 탤런트 겸 가수였던 그 성유리 님이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게 썼다고 합니다. 글을 잘 쓰려면 이거는 저의 팁이에요. 마지막 이제 팁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열심히 읽고 많이 쓰고 많이 퇴고하다 보면 정신작용이 굉장히 이제 피로감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은 동양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화해의 어떤 극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 화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흔히 화하면 불로 생각하시는데 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라든지 어떤 그 밝은 것들 다 하고 더 정확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제가 말한 것을 다 화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방송을 보면 모든 사람이 유튜브라든지 이래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세상 자체가 누구라든지 다 SNS든지 이 자체가 화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성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내 의식세계, 정신세계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거죠. 뭘 하나가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글 쓴다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어느 정도 이제 테크니컬한 것도 필요하고 성실함도 필요하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 정신 건강을 저는 굉장히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수행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이효리님인데 이효리님인데 지금 하시는 게 아마 요가 동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살, 20대 때부터 뭐 단전이라든지 참선은 이제 저희 집에 불교 집안이라 참선을 조금씩 했었던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갈급증이 있어서 계속 이제 했었고 요가는 이제 최근에 했었어요. 그래서 동작하는 거, 아사나라든지 이런 것도 했었고, 이거 지금 이효리 님이 하시는 것도 이제 하긴 했었죠. 근데 이런 것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수행은 요 비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이게 뇌에 대해서 내각적으로 굉장히 하는 수행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한 10분? 한 5분 정도만 돼도 정신이 좀 맑아지고 하는 게 느껴져서 책을 읽을 때도 굉장히 좀 편안함을 좀 느끼고 이 나이가 되면 눈도 좀 침침해지는데 눈도 좀 괜찮아지고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전보다 제가 이제 저희 기구하는 그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 완성되는 속도가 전에 비하면 한 보름 정도 때문에 지금 한 열흘? 5일이면은 이미 초고가 나오고 다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짧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키워드를 잡고 많이 읽고 많이 쓰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 결과물로서 지금 이제 빨리빨리 나오는 데는 이 수행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분들도 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세요.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여기 건강관리 차원에서 다 수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보시는데 저는 이제 피코 수행을 권해드리고 싶고 단전 뭐 누구 뭐 해보시면 해보시고 요가도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공부를 뭐 하셔야 되니까. 근데 짧게 하루에 1시간 유튜브 그 시간에 잠깐 조금이라도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나이에도 하는데 여러분 더 젊기 때문에 더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많은 저희 노하우들을 가져가셔가지고 글을 잘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사족적인 부분이에요. 사족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한자가 틀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자 공부를 하셔야 해요라고 돼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한자의 표기를 이 한자를 안 쓸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자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한자. 좀 어렵지만 한자인데 한자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즉 요런 한자를 썼을 겁니다. 근데 이 말 자체는 뭐예요? 한나라의 문자. 한나라는 무슨 나라? 중국에 있는 그 유방이라는 분이 세운 나라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되겠죠? 2200년 전. 그럼 그 이전에는 문자가 없었는데 그 이전도 있었죠.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자는 고대 대륙 현대 성나라라고 돼 있죠. 성나라는 은나라라고도 하는데 은나라에서 나왔던 각본문 가지고 만들어진 그 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상나라가 어느 나라 같으세요? 중국? 아니에요. 상나라는 동이족 우리나라랑 같은 계통으로입니다. 항나. 항나가 있었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어떤 그 문자 체계가 발전해서 나온 게 지금 우리 한자인데 이 한자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중국 사람들이 쓴 한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동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이족이나 중국의 중원의 하하족 이런 여러 이제 대륙에 쓰던 여러 문자의 체계를 그때는 자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글자 자자 쓰고 또 문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제 한나라가 되면서 자기네 거라고 해서 만리장성도 세우고 이렇게 한자도 만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한글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이전부터 이미 독창적인 문자 체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안 가르쳐서 그런 거지 뭐 거란 문자라든지 몽고 문자, 이게 파스타 이런 문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중국에서 들어온 용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용어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한자의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도 물론 한자 문화권이긴 하지만 그들은 이제 간자라든지 약자로 써가지고 원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고 이 한자와 더불어서 우리 한글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표의 문자, 표음 문자를 다 갖추고 있는데 이 한자를 아셔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전을 읽거나 우리나라 어휘를 좀 아시려면 한글 뿐만 아니라 한자를 아셔야 돼요. 한자의 뜻을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게 책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자를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미지가 있고 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뭐 한자 공부 열풍이 있긴 하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미지로 기억을 하려고 하세요. 한, 한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아까 성나라, 은나라 때 각골문이라고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림이 간략화되고 있으니까 지금에 나와 있는 한자들 대다수가 다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어떤 한자만 조금만 아시고 그래가지고 조합하는 방법만 조금만 배우시면 한자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당신이나 그렇게 하겠지. 근데 저는 한문 공부를 따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이제 한자가 있어서 이게 무슨 자일까라고 궁금해서 이게 자전, 우표를 찾아보다 이거 자연스럽게 읽혀진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고조는 대체적으로 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한 천자 정도만 그 정도만 아시고 어려운 글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한 번 학자 되는 것도 아니고 서석영을 외우면 좋지만 뭐 힘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환단곡이나 이런 책들에 있는 한자 정도 그 옆에 제가 최근에 본 책을 보니까 다 음과 그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네 했었어요. 한문 공부로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책을 읽고 사전을 찾아보면 틈나들을 알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호기심만 있으시면 어느 정도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본적인 다 소양이 다 갖고 계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인데, 우리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이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상생이라는 자체가 서로 이렇게 생해주고, 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단순한 공생이 아니라 서로가 이제 존중을 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자체도 이제 희망적이고 그런 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제, 되게 암울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었을까, 또 가시관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도 그래도 기자로서 어떤 자존감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쓴 것처럼 우리 뭐 신라가 삼국을 통합을 할 때 주역이 화랑이었고 고구려의 어떤 기둥이 됐던 분들도 조이선이라는 분들이 계셨고 제도 계셨고 시대들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주주이 되시는 분들이 주로 다 청소년 때 이미 완성됐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4.19밖에 없는데 4.19 혁명의 주역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학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우리 대한민국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 되어 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만이 희망이다라고 합니다. 어느 사회라든지 이렇게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은 조금 이제 조용히 사셔야 되고요. 청소년분들이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셔야 되고, 왜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이제 시대가 되는 거지, 저희는 이제 저도 많이 남았어요. 하고, 청소년분들이 이제 역사 변화의 동력인데, 어른들이 부패하는 것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청소년분들이 부패하시면 안 돼요. 부정부패 이런 건 청소년이랑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맑고 정말 희망차게 뚫고 나가셔야지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써왔던 글쓰기 노하우들을 다 알려드렸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기자단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스럽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글 쓰신 거 계시면 저한테 제가 피드백은 해드릴게요.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글쓰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주셔서 여러분 모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특강을 마쳤고 기자님이 안 계시니까 한번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소감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강에서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느낀 점이나 배운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 함께 질문해 주시면 기자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이 허수영 친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저는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 글자에 대해서 좋은 점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우기도 쉽다는 점과 한글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또 좋은 글자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돼서 좋았고요. 글을 쓸 때 좀 글을 망칠까 봐 종이 낭비가 되고 그럴까 봐 일부러 글을 쓸 때 좀 뭔가 좀 쓰기도 그렇고 조금 망설여졌는데, 아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쓰고 고쳐 쓰고 하는 거를, 네, 하시라고 하는 걸 이제 또 말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글을 쓰게 되면 글을 많이 쓰고 고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걸 지향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만 또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끔씩 학교에서 뭐 글 쓰는 거 할 때나 책을 읽는 시간을 줄 때 관심 있게 갖는 편인데 이번 강의를 듣고서 나중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그것에 이제 하면서 나중에 미래에 글 쓰는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또 잘 알게 되었고, 글쓰기에 대해서 잘 알았고, 이제 글쓰기를 또 통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아주 좋은 소감이에요. 네, 다음 우리 황지민 친구가 또 올려주신 분이에요.
한글날이라 한글에 대한 것들도 알려주시고 글 쓰는 방법과 글 쓸 때 필요한 것, 알아두면 좋은 것들도 알려주셔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좋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 모임 일정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번 주 일요일을 대신해서 오늘 만났어요. 그래서 다음 모임은 이번 주 일요일이 아닌 그 다음 주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아닌 다음 주 일요일에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류 예지 친구 평소 글 쓸 일이 매우 많은데 말이 주저리 길어지는 경우가 좁지 생겨 이상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 또한 글쓰기 스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좋은 글쓰기 스킬들을 제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도 같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쓸 때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일단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글을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기보다 글을 이렇게 써놓고 거기서 이제 점점 덧붙여서 수정을 해 가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면 또 글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또 이제 유튜브 하면서 블로그도 잠시 하고 있어서 글을 매일 쓰고 있긴 합니다. 저도 얘기해봤고 방금 예지 친구가 해준 질문을 기자님께 이야기해서 답변을 받아서 따로 개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모임 일정 안내했고 끝으로 이야기할 거는 10월에 여러분들 과제가 있습니다. 9월에 카드 뉴스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일요일 안 만나니까 다음 모임까지 한 열흘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과제를 드릴 텐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영상 편집도 들어봤고 이번 시간에 글쓰기 특강도 들어봤는데 우리 대한 사람은 대안으로 책을 받으셨죠? 책이 1부부터 5부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이 한 부를 정해서 읽고 이제 후기글이죠. 리뷰를 작성하는 게 이번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 300자 이상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4 한 반 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소감을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모임 전까지 제출 마감일은 10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네, 아까 특강에서 마감 기한 얘기 들으셨죠? 네, 잘 지켜서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모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 개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